유현명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유원명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제 소개를 워낙 잘해주셔갖고, 저는 집이 저 신림 4동입니다, 원래.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그 다리가 나오죠, 신림사거리 가기 전에. 그 왼쪽이 이제 신림 4동이죠. 여기서부터 신림사거리 가기 전 왼쪽이 다 이제 4동인데, 지금은 신사동이 됐죠. 네,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동안 쭉 거기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분가를 해서 멀리는 갈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저희 와이프는 멀리 가기를 원하죠.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봉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이제 관악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네, 그리고 교육특구라 그래서 보통 이제 강남, 목동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강남, 목동은 제가 학원을 안 해봤고요. 강남, 대치동에서 제가 학원을 했었고, 평촌에서도 학원을 했었고, 강의는 목동, 분당, 무슨 일산, 대치, 압구정,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에 적어도 사교육에 있어서 좀 얘기가 나오는 지역에서 강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죠, 옛날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를 아주 사랑합니다. 당연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이 동네를 뜰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이 얘기를 와이프가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담인데 자꾸 이사를 가자 그래갖고 뭘 어딜 가 자꾸 이 동네 좋은데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씨 저거 안 되면 동작구라도 가자 그래서 거기가 거기지 그러냐. 근데 아까 기다리실 때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나온 난강고등학교가 서울대를 50명도 가고 100명도 가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제 기억으로는 저희 동기가 서울대를 30명 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 1년 선배가 40명 갔었고, 우리 이사장님 제 2년 선배신데 45명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87년도거든요. 그러면 저희 6년 선배부터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초반, 중반 그 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라는 동네가 적어도 입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역에 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금 관악구 관내에 고등학교 11개 있습니다.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꼭 서울대를 가야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서울권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명수를 보면 좀 부끄럽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죠, 당연히.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나온 난강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관심사라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죠. 물론 고등학교라는 기관이 꼭 애들 대학 보내는 기관만은 아니죠. 이쁘게 잘 키워야 되는 기관이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에 대한 그다음에 출세에 대한 명문대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저처럼 사교육하는 사람들은 진학률이라는 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제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위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요새는 좋은 대학 보내기 어려워. 근데 제가 왜요? 그렇게 여쭤보면 좋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 좋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다 빠져나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구암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아요. 한 반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둘인데 둘 다 한 반에 30명이 넘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아마 요 근처 초등학교는 다 20명대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30명이 훨씬 넘고 복잡복잡합니다. 한 10반씩 11반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 학년에.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거치면서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그 어머님들은 항상 목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경제적인 여건만 맞춰준다면 목동으로 가야 되나 강남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 계신 공교육 하시는 분들이 좋은 애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제 일단은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좀 할만한 애들은 엄마들이 애가 잘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 아이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를 우리가 무리를 해서도 가겠다. 그래갖고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옮기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슨 자사고나 소위 말하는 무슨 특목고나 과고, 외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공주 한일고나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들로 이제 잘하는 애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보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8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는 우리 동네가 대학을 많이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학교 다녔던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저도 뭐 수업도 직접 하고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제가 다 합니다. 다 아는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강남 애들이든 목동 애들이든 우리 관악의 아이들이든 다 똑같고요. 그 똑똑한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그 충만한 아이들 갖다가 어떻게 리딩해주고 그 아이들의 어떤 악기를 어떻게 비춰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좋은 아이들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이 그런 구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애들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못 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구조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애들이 없어서 못 보내겠다는 건 사실 틀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현실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저희 때는 학원이라는 게 없었죠. 어머님들 세대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세대라고 보여지는데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뭐 이런 정도일 거잖아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시거나 이 정도일 테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학원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재수할 때는 학원을 갔었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10시까지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다 했죠. 저희도 전교생이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근데 차가 끊어지니까 그럼 학교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을 해주겠다. 다 이제 집에 가는 건 알아서 가라 그래서 저희 동네 사는 신림 사동에 사는 어머님들이 저희 어머님하고 제 친구 어머님들이 이제 소위 그 봉고차를 갖다가 해서 이제 학교로 12시에 오면은 저희가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저희가 문 닫고 갔어요. 저희가 문 닫고 수야 씨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봉고차 타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주로 공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과천 도서관도 갔었고 강남역에 있는 도서관도 갔었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소위 양으로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줄 세우기입니다. 한 줄 세우기. 그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죠. 예, 학력고사라는 시험 하나 갖고 거의 승부가 결정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정말 그 고관대작의 자식들 부유한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학원이나 과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런 한 줄 세우기 하나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구조 그 다음에 다른 사교육이 이렇게 기반이 다 없었을 때에는 사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고 그때 고등학교들이 열심히 시키는 고등학교면 대학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고등학교를 보내놓으면 이 고등학교가 우리 애를 좋은 대학을 꼭 보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사실 없잖아요. 바라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난강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성북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 학교만 믿고 있으면 우리 애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뭐 그럼 정말 성격이 낙천적인 분이신 거죠. 그분은.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이게 맞아? 이러고 있다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근처 고등학교들 졸업해서 이제 대학들 가는 거 보면은 좀 시원찮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제도가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굉장히 단순화돼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순한데 소위 그 대입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시죠,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작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은 5가지 전형밖에 못 씁니다. 예전에는 전형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는데 전형이라는 건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이죠. 각 대학마다 딱 5가지 전형밖에 이렇게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다 만드는 전형이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들어서 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시하고 이제 정시라는 그 큰 2개의 틀이 있죠. 이건 다 아시죠. 이제 수시에 4가지가 있어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이거는 뭐 수시 정시로 나누지만 사실은 정시는 이제 수능 전형이죠. 예. 수능. 이렇게 5가지예요. 이게 간소화해놓은 겁니다. 이게 5가지. 굉장히 단촐해 보이지만 일단 딱 하나만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럼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수학을 좋아해요. 연대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꿈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주말에 이제 데리고 연대 캠퍼스도 구경시켜주고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우리 애는 포항공대 가고 싶어. 그럼 바쁜데 피곤한데 아빠가 참으로 포항까지 가요. 아, 이게 포항공대야. 보여주고 와요. 자, 그래서 연대 수학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특기자? 우리 애가 무슨 특기가 있지? 뭘 잘해야 되는 걸까? 그죠? 종합전형? 이 종합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합친다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합친다는 얘기지? 일반전형? 일반전형은 뭐 사실은 그 논술 전형의 다른 말입니다. 좀 밑에 대학은 아직 뭐 적성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좀 좋은 대학은 논술 전형이고 좀 안 좋은 대학은 적성 전형이에요. 근데 논술 그러면 또 어려워 보여요. 사실 어렵죠, 문제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워낙 수시 정시의 비율 자체가 수시가 지금 거의 이제 70%, 그다음에 정시가 뭐 30%,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대학,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보내고 싶잖아요. 서울에 살면서 저기, 그죠? 이상한 데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지방까지.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만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거의 8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거의 200개 정도의 대학을 다 놓고 보면 뭐 60몇 대 30몇, 그래서 대략 7대 3 이렇게 보지만 뭐 그런 숫자는 이제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적어도 20, 30개 정도의 서울권의 대학을 놓고 보면 수시 전형이 이제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원을 이제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정시가 20%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20위권 대학까지의 전체 정원을 대략 몇 명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한 대학당 평균 한 2,500명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20개면 5만 명이잖아요. 이제 5만 명에서 그 20%를 뽑으니까 몇 명 뽑는 거예요? 10,000명을 뽑는 거죠. 그렇죠? 10,000명을 뽑는 건데 수험생이 혹시 수능 보는 수험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해 대략 네, 한 65만에서 70만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5만에서 70만 정도의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물론 뭐 거기서 수능 잘하는 애들이 이쪽에서 대학을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10,0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그 수능 하나만 갖고 선발하는 전형에 나는 그냥 딴 거 공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수능만 딱 해갖고 이걸로 갈 거야 라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네,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는 게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이 많이 애들이 점수가 많이 달라지고 요새는 또 이제 수능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다 보니까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딱 그 당일날에 옛날에 학력고사 형태죠. 시험 딱 하나만 결정하는 거. 요것만 놓고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죠. 당연히 합리적 선택입니다. 80%의 시장을 놓고 20%의 시장을 노린다 그런 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일단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는 원서를 그 시험 보기 전에 6개의 원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섞어서. 이 4가지를 다 섞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수가 나온 다음에 수능 점수를 받고 이 점수를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서를 넣는다라는 행위는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이 뭐 전국에서 30%밖에 안 되는 애가 나 서울대 한번 넣어볼 거야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넣어볼 거야 라는 말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 생각하는 순간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결정난 전형이고.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런 전형들을 놓고 보면 이 각각의 전형들 우리 아이가 연대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 학생부 교과 이게 제일 쉬워 보여. 제일 쉬워 교과니까. 교과는 다른 말로 뭐죠? 내신이에요, 내신. 네, 교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뭐 학교에서 내신만 잘하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느냐? 전교 1등 하면 갈까요? 모르죠. 어느 학교 전교 1등은 가고요. 어느 학교 전교 1등은 못 가죠. 그렇죠? 네, 그것만 갖고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내신의 이제 평가 방식이라는 건 이제 평균 등급입니다. 평균 등급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전교에서 1등, 반에서 몇 등, 이런 거에 몇 프로? 그렇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대입에서는 전교 1등이냐, 반에서 1등이냐, 몇 프로냐라는 개념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의미가 없는 개념이고요. 평균 등급만 갖고 딱 보는데 예를 들면 뭐 연대 같은 경우 국영수 사과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학기가 있잖아요. 이 5학기에 이거 등급을 한 학기당 하나씩 받게 되죠. 그럼 1학년 1학기에도 1, 1, 1, 1, 1, 2학년 1학기에도 뭐 1학년 2학기에도 1, 1, 전부 다 1, 1, 1, 전부 다 5학기 동안. 와 정말 신의 내신이죠. 네. 네. 이러면 이제 평균이 얼마나 나와요? 평균 등급 말씀드려요. 평균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뭐 오랫동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균 1이죠.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0이면 연대수학과를 붙나요? 모르죠. 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 2로 바뀌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실수를 영어로 하나 해갖고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1.0, 1.05, 1.08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학교에? 네, 가끔 있죠. 가끔. 네, 제가 가르쳐 본 아이 중에 그 내신이 가장 좋았던 아이는 1.04였습니다. 예, 동작고등학교 아이인데, 예, 걔는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고대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1.04였는데, 걔 내신을 보면은 숫자가 막 써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잘하면 한참 만에 가끔 이자가 하나 딱 보여요. 드디어 2를 찾았다. 네, 근데 그 아이는, 그런 아이는 사실은 이건 뭐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애가. 일단 아이들이 보통 하는 무슨 뭐 학교에 준비물을 안 가져간다라거나 수행평가 날짜를 늦게 낸다라거나 걔한테는 이런 미스라는 건 없죠.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왜 그 중학교 그 아이들 가르쳐 오신 부모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시험 보면은 그 전과목 평균 뭐 98점 몇, 99점 몇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 학교에.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런 애들끼리 붙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끼리 붙어서. 거기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학생부 교과 이 내신이라는 거는 한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이거를 많이 보내고 어떤 학교는 이걸 적게 보내고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어차피 1.0에 1.1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 다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 목동권에 있는 학교라고 이게 유리한가요? 그렇진 않죠. 예, 유리하진 않습니다. 이 관악에 있는 학교도 이게 또 불리하냐? 그렇진 않죠. 그냥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지역에서 11개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11개 고등학교를 우리가 보내고자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만만한 전형이 이거예요. 다 이제 들어가서 잘해야죠. 그러니까 거꾸로 뭐 저희 이제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이 애가 공부를 조금 잘하면 이사는 가기 좀 어렵고 그럼 눈을 살짝 돌리면 경문고 세화고가 보입니다. 맞죠?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사고죠. 그럼 이제 경문고 그 세화고를 가면 교과 전형은 유리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당연히 불리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난강중학교든 나누중학교든 미성중학교든 아니면 남서울중학교든 뭐 신림중학교든 아이가 그 공부를 좀 해요. 한 전교에서 한 10등, 15등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갖고 10등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전교 10등 하면. 그래갖고 이제 그쪽 학교로 딱 눈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한테 상담을 딱 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0등 했던 애가 거기 가면은 100등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사고라는 거는 이제 50% 안에 드는 아이들이 추첨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50% 안에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50% 애가 올까요? 안 오죠. 그게 이게 숫자가 주는 이 그 허상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50% 애들은 잘 안 와요. 대부분이 10% 20% 안에 애들이 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그 우리 아이는 전교 10등 하니까 잘하니까 해볼 만해. 다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끼리 붙으면 차라리 그런 아이가 이 근처에 있는 그 고등학교 전체 학업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를 가면 1, 2, 뭐 1, 2, 1, 1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그런 애들끼리 경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좀 성적이 좀 낮은 고등학교를 가면 1, 1 받을 아이가 거기 가면 막 1, 2, 3, 1, 2, 1, 4, 3이 막 섞여버려요. 그럼 걔만 그런가요? 딴 애도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끼리 붙으니까 서로 경쟁을 해갖고 평균 등급이라는 건 전부 다 하향하는 거죠. 전부 다. 이해 가시죠?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의 네임밸류가 높다라는 건 얘기는 그만큼 교과 전형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제가 아까 기다리는 동안 어떤 어머님이 어느 고등학교 좋으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아버님은 그래도 서울 경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서울고 경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아버님은 사회생활 해보니까 명문고등학교 좋더라.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나 경기고등학교 일단 넣어보자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요새는 뭐 휘문이 명문이니까 휘문을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어떤 그 저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자애라서
공학 보내는 거는 요새 세상이 험하니까 문영여고나 미림여고를 보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좀 안전한 환경, 그렇죠? 그리고 그냥 조선시대식의 그 유교교육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영여고가 딱이고, 그렇죠? 문영여고가 딱인 거죠. 예, 그런 거고 아니면 아까 이제 그래도 뱀대가리 되느니 속골이 되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서울고 경기고 휘문고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학교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명문고를 나오는 거를 갖다 동창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 봤더니 말이야 아버님은 그러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면 내가 친구들 봤더니 용산구 동문회는 뭐 어마어마해. 일단 용산구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이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사실은 학원 원장이라는 그 호칭보다는 저는 하는 일이 애들 대학 보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원서를 쓰고 그 아이에 맞게 원서를 쓰고 그 원서를 보통 이제 중3부터 쓰기 시작해요. 중3부터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중2, 중3부터. 저는 뭐 중학생 안 가르칩니다. 고등학생만 가르치지만 중2, 중3 애들을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서 상담만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집에서 가깝다, 안전한 환경이다, 명문고다 이런 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저는 딱 하는 일이 대입이니까 대입의 입장에서 이 아이한테 유리한 고등학교는 어디다. 요것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내신 어느 정도 하는 애다. 그런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카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유리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전형들이 있지만 사실은 편해요. 제일 내신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학교들이 해보기에도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관악구의 학교를 가자 그러면 거기서 또 어디냐 또 갈리는 거죠. 일단 그 문이과가 있고요. 그렇죠? 문이과가 있고 문과에는 이제 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요. 이과에도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 문과 남학생은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그럼 어디를 가는 게 좋냐? 일단 명수는 무조건 많은 게 좋습니다. 명수는. 내신이라는 거는 명수가 많을수록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영여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과가 3학년이 딱 되면은 이과가 70명대예요. 전교에. 그러면은 1등급이 4%잖아요.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1등급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2.8입니다. 그죠? 한 과목당 1등급 받는 애가 2명 아니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한 150명 이렇게 되면 6명 1등급이. 2등급은 이제 11%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 내신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하고 내신 경기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무조건 불리하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못 이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 때문에. 남자애들은 툭 하면 뭘 안 가져가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애들은 학교 가서 전화라도 해요. 엄마, 나 이거 안 갖고 와서 어떻게 해줘. 남자애들은 쿨합니다. 아이, 그거 뭐. 그러고 말지 뭐. 이런 애들은 여학생들한테 무조건 져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 제가 광신고등학교 내신을 한번 기록을 쭉 본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평균 갖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1등부터 30등까지 쫙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안에 공학이잖아요, 광신고등학교가. 남자가 딱 2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학생은 무조건 공학을 가야 돼요, 남고를 가야 돼요? 남고를 가야죠. 요것만 놓고 보자면 뭐 아까 우리 어머니 뭐 정서적인 것도 고려하고 다 고려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진학의 입장에서 남학생들은 남고를 가는 게 좋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공학을 가야죠. 밑에서 이렇게 희생해줄.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학을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여자도 저희 딸 고2인데 문과가 적어요. 그렇죠. 다 적어요. 요새는 뭐 명수가 다 적어져갖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과 여자예요. 이과 여자예요. 이과 여자애는 정말 여고를 가면 이 근처 여고를 가면 너무 불리합니다. 너무. 그래서 명수 많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명수 많은 학교 찾기 어려워요. 이 근처에. 참 어렵죠. 삼성은 공학이죠. 공학인데도 거기는 이제 남자 여자애를 다 합쳐도 이과애가 7, 80명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나마 좀 이과가 좀 많고 좀 괜찮은 고등학교가 동작에 뭐 그 숭이여고나 뭐 수도여고나 이런 데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거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학생들은 공학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뭘 보냐면요. 그 공학의 학교장 추천 그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대죠.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에 한 학교당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한 학교당.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거든요. 그럼 한 학교에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이과 1등, 문과 1등을 서울대에 추천하고요. 이과 2등, 3등, 문과 2등, 3등을 고대에 추천해요.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어느 학교나 추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애들을 추천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애를 추천하겠어요? 잘하는 애를 추천하겠어요? 잘하는 그런 애들끼리 추천받아서 경쟁하는 거니까. 서울대의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한 학교당 2명이면 전국의 고등학교를 1,500개 정도 잡으면 3,000명이 추천받아서 오는 건데 그걸로 700명 뽑아요. 그러니까 추천받으면 4대 1입니다. 추천받으면 붙는 게 아니라. 근데 4대 1이면 굉장히 약한 거죠. 대학 경쟁률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걸 보면 공학에서는 여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받아요. 추천 전형을 많이 받고. 그 남고는 이제 당연히 뭐 남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밑에도 다른 고등학교, 다른 대학교들도 추천 전형이 쫙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 고대만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내신이 좀 괜찮은 아이들은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고 뭘 잘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중학교 단계에서까지 뭔가 내신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꼭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뭐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외대, 이대, 시립대 뭐 이 정도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학들은 다 1점대 대학들이에요. 일단 이 평균이 2점이 넘어가면 다 어려운 대학들입니다. 1점대. 예, 뭐 예를 들면 중앙대다. 그러면은 이 평균 등급 문과다. 1.5 보시면 됩니다. 1.5. 1.5 넘어가면 어려워요. 예. 근데 1.5면 전교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 얘기를 하면 5등 안에 무조건 들죠. 예. 5등 안에. 1.5. 중대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대가 넘어 그러면 이제 2점대다. 2점대도 잘하는 거예요. 2점대면 반에서 한 3, 4등 뭐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2점대 초반.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예. 예. 그래서 갈 데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건 그 지금 어머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건요. 고3 때 저를 찾아와요. 사실 고3 때는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를 갖고 여기 가면 합격할 것 같고 여기 가면 뭐 몇 프로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요. 사실은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을 중2, 중3 때 만나셔야 돼요. 늦어도. 그때부터 그래야 돼요. 원서는 중2, 중3 때 쓰는 거예요. 고3 때는 다 끝난 겁니다. 원서는 이렇게 손으로 써서 내는 게 고3 때 내는 거지. 예. 그거는 되게 그 형식적인 거잖아요. 내용적인 원서는 중2, 중3 때부터 쓰는 거예요. 중2, 중3 때부터. 예.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입시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측면이 뭐냐면 동네 아줌마들 만나잖아요. 애들, 아줌마들. 그러니까 예, 물어보잖아요. 아유 그 집은 아빠가 원장이랬네. 그럼 막 물어보는데 정작 우리 와이프는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아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왜 제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보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제 애니까. 큰 애는 딱 보면은 아 얘는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큰 애는 얘는 이과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특기자나 이런 전형 쪽에 가까운 아이고 이런 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런 쪽에 전형에 가까운 아이예요. 초등학생인데도 보여요. 물론 아이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지켜보겠네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그 아이의 중학교 성적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 이런 거 아이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아, 이 아이는 어떤 전형에 좀 더 가깝겠구나라는 정도의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죠. 당연히. 원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원서를 몇 장 썼을까요? 한 400장에서 500장 정도 쓴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럼 원서를 1년에 400장을 쓰면 10년 쓰면 4,000장, 5,000장을 쓴다는 얘기고 그만큼 아이들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게 이게 대학의 이제 요강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물론 그 진학담당 선생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이런 전형이 보이고 그런 전형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고 일단 교과 전형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전형을 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형을 정한다라는 게. 종합 전형은 이거는 이제 내신 플러스 이제 교과 플러스 비교과인데 이제 학생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쭉 이제 올라오면서 학생부라는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학생부에 보면 제일 첫 장 맨 오른쪽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아이의 뭐 그 건강 관련 뭐 키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다음에 뭐 특기사항 나오고 부모님 뭐 이런 거 나오고 주식 나오고 그다음에 진로 상담 기록이 나와요. 1학년 때 뭐 의사 하고 싶다, 뭐 2학년 때 뭐 무슨 판사 하고 싶다, 3학년 때는 뭐 이상한 아무거나 맞춰서 넣었다, 뭐 이렇게 아이들에서 진로 상담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은 무슨 뭐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이력,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항목별로. 이제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신을 이제 교과라고 하는 거고 교과를 제외한 모든 것, 사진까지도 다 비교과죠. 모든 것이 비교과입니다. 그 아이의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이 비교과인데 이 비교과라는 거는 소위 이제 정량적 평가, 계량화해서 이게 이제 몇 점이다 이런 평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정성적 평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이냐. 여기서 스토리라는 거는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꿈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로 얼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로 노력을 해왔느냐라는 걸 여러 가지를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책 한 권도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비교과를 그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애들을 볼 때는 자동봉진 독수라고 전문 용어인데 자라는 건 자율활동이고요. 동이라는 건 동아리 활동이고 봉이라는 건 봉사활동이고 진이라는 건 진로 관련 활동이고 독이라는 건 독서 이력이고 수라는 건 수상실적이에요. 그럼 이 6가지 항목들이 이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짜야 되고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기 때부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장래에 관한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계획을 짜죠. 중3 아이들을 겨울방학 때 만나면 그거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 너 이거 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봉사활동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때? 네가 한번 찾아봐. 그럼 막 검색해갖고 그래. 근데 봉사도 그냥 가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요. 요새는 좋은 봉사는 뽑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내가 봉사를 하려고 가는데 서류를 내야 돼요.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요. 성역표에서 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쫙 서류 보고요. 너 한번 와봐. 면접도 봐요. 봉사활동하는데. 뭐 예를 들면 관악구청에서 하는 뭐 티스카이 이런 봉사 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봉사인데 이게 좀 어려운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는 관악구에서 하는 이런 봉사인데 인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 가려면 면접도 봐야 되고. 그 면접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시키죠. 작년에 면접에서 이거 물어봤더라고. 이래가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독서부터 해갖고 봉사, 동아리는 뭐 할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기장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동아리 운영했다는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만들고 학교에 내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귀찮아서 안 해주죠.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가야죠. 엄마가 가서 해달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워낙 에너지가 있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감동하죠. 아, 얘는 꼭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 근처 학교에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경제 관련 동아리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도 주고 뭐 이거 해봐라. 제가 직접 해주진 않아요. 저는 길만 알려주지.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전형을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종합전형을 제가 시켜보면요. 이거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건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아이의 에너지. 내가 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학원 가래야 가고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뭐 저도 뭐 그랬는데 뭐 어떤 엄마는 분무기로 막 쏘잖아요. 애를 아침에. 깨우도 안 되니까. 그렇죠. 준비물도 맨날 안 갖고 가고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니 몰라?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사실 이런 전형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학생의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전형을 가는 애들 보면은 물론 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이라는 거는 성실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학교 생활을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니까. 그래서 뭐 내신 안 배워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후진 대학은. 좋은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내든 교과전형으로 내든 내신을 아주 좋아야 돼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기자인데 이거는 모집 단위 관련성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과다 그러면 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리학과다 그러면은 물리를 잘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을 보유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쉽죠? 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우수.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이제 재능과 열정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는 뭘 하는 거예요?
물리, 천문 관련 동아리, 과학 동아리 이런 걸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교내 뭐 물리 경시 대회, 교내 뭐 무슨 과학 탐구 대회 이런 데 가서 리포트도 내고 대회 나와 상도 받고, 고1인데 고2 형들을 제치고 학교 대표로 선발이 돼서 뭐 전국 학생 과학의 날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도 하고 막 이런.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국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시집을 내면 돼요. 시집을 고1 때 등단을 하고 이러면 이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왜 웃으시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실제 사례입니다. 예, 이런 상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해갖고 이 아이가 우리 과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서류로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건 그 논술 전형입니다. 다른 말로 논술 전형인데 제일 심플해요. 이거는 뭐 그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내신이 다 중요한데 얘는 내신이 4등급까지는 다 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다 동점. 근데 사실은 1등급을 찾기도 어렵지만 5등급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균을 다 내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평균 1도 어렵지만 평균이 5, 6 나오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4 이내는 들어있어요. 웬만한 애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아니면. 그러다 보니 이 일반 전형에서 내신이라는 건 4등급 아니면 다 동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거의 동점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이렇게 극간을 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점수 차이 거의 안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논술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은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면 그냥 우리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이라는 시험을 갖고 이 아이를 갖다가 선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죠.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예. 그래서 단 이제 논술 전형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대학이 논술 갖고 뽑을 거야. 근데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이제 윗대학으로 가면 그게 높고요. 아래 대학으로 가면 그게 낮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논술 전형의 구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내신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내신만 하면 돼. 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려면 몇 점 몇이어야 돼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맞죠? 네. 종합전형을 가려하겠다. 교과 비교과. 아우 오늘 강연 들어보니까 그래 뭐 이런 거 있겠네. 근데 말로만 들어서 잡히지 않죠. 그럼 제일 좋은 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중대신방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다. 그럼 작년에 중대신방과 붙은 아이의 학생부하고 그의 자기소개를 보면 돼요. 그런 게를 한 5개를 보면 되죠. 근데 그건 오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거고, 특기자도 그 재능과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재능과 열정이라는 추상적인 말인데,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일반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에요. 서울대 논술 전형이 없고 이 전형이 없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특기자 전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과의 서울대 그 일반 전형의 선발 기준이 딱 이거 한 줄이에요.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선발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모르니까 그럼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은 올 1 내신. 일단 올 1.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합치면은 1점대. 1.5나 7이나 8이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와 관련된 거는 이제 수학과학이죠, 다 이과는. 그래서 교내 수학 경시대회, 교내 과학 경시대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골고루 입상, 금상, 은상, 동상 섞어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무슨 또 수상 실적 몇 개. 이러면 재능과 열정도 있고 교과 성적도 우수하다고 판정될 만하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정도의 서류를 갖고 있는 애들은 1단계는 다 통과합니다. 1단계는. 네. 그러니까 이게 관학부에 있어서 그걸 못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기에는 관학부가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사실. 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작전 잘 짜고 전형을 잘 골라서 만들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런 대학에 지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제 대학이 발표한 이게 5가지 전형인데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한눈에 딱 한눈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문과하고 이과가 있어요. 문과하고 이과가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그 전형 요소라고 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내신이 있고요, 수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가 있고 비교과가 있습니다.
요 네 개를 전형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 뭐 일반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형은 이 네 가지 전형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추장을 많이 뿌릴 거냐, 고추장을 많이 넣을 거냐, 간장을 많이 넣을 거냐, 된장을 많이 뿌릴 거냐, 뭐 이런 정도 차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형이 달라지는 건데 이 네 개를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그렇죠? 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이 비교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교과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학생의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코치는 옆에서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만들어가는 거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기록을 써내고 내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이거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겁니다. 학생. 학생이 직접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자,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는 문제 출제를 어디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해서 그 학교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수능이라는 거는 문제를 누가 내죠?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냅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럼 이 대학별고사라는 거는 출제를 어디서 하는 거죠? 각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연대는 연대 문제를, 중대는 중대 문제를, 뭐 인하대는 인하대 문제를 각각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그럼 대학은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뭐를 가장 신뢰할까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별고사 가장 본인들이 출제를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겠죠,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거를 우리 대학이 직접 출제해서 우리 대학에 입학할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선발하겠다는 뜻은 이거를 갖다가 가장 큰 전형 요소를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해 가시죠?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대학의 입장에서 보세요. 대학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대학의 마음을 읽으면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학의 입장에서. 야, 너 광신고등학교 전교 1등이야? 훌륭한데 너는 삼성고등학교 전교 2등이야? 그럼 광신 1등이 삼성 2등보다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좀 하네. 이 정도죠. 근데 어느 놈이 1등이 잘하고 2등이 못한다고 말 못하죠. 절대. 그렇죠? 그럼 난강고등학교 전교 1등이 있어요. 세화고에 전교 20등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해요.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참고자료로 보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그냥 좀 하네. 그렇죠? 자, 수능은 이제 그 정시에서는 이게 절대적 전형요소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수시로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조건이에요. 조건. 아까 그 수시에서의 수능의 의미라는 건 최장력 기준. 우리가 이걸로 뽑을 건데 그래도 요거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라는 조건인 거죠. 보조적 전형 요소죠. 주된 전형 요소가 아니라. 비교과도 이거 보세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활동 기록서가 있어요. 쭉 봤어요. 이 아이의 그 학생부가 이 아이의 학생부보다 월등하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성적 환경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나 이런 거 개수도 다르고요. 그것만 봐갖고는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확실하게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교과라는 건 참고적 전형 요소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뽑는 건 뭐 갖고 뽑는 거예요? 대학별고사 갖고 뽑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교 입학처장이에요. 우리 대학에 올 문과 애들 선발하고 싶어요. 어떤 애들을 뽑고 싶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대학교 입학처장들은요,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신데.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머님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떤 사람도 알게 됐는데, 어머님들은 아시지만 그 사람들은 어머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왜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느낌을. 딱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보신 겁니다. 아닌가요? 관상 딱 보고 똑똑하네. 절대 아니죠. 소리가 나왔대요. 똑똑하네.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저 사람 참 일단 형식적으로 굉장히 논리가 정연해. 사용하는 어휘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똑똑하네. 말 잘하네. 글을 딱 보니까 확 파워하다. 야, 이 사람 글 잘 쓴다. 이 사람 똑똑하네. 맞죠?
대학은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데 그 학생이 똑똑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별하려고 하느냐? 그 아이의 말과 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죠? 말을 보는 게 구술이고요. 글을 보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대학별고사는 다른 말로 논구술이에요. 대학은 이걸로 뽑고 싶어 하고요. 이걸로 뽑을 자신이 있어요. 저도 그리 뭐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의 대학의 교수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제가 학식이 그분들보다 출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한 10분 얘기하면 이 녀석 똑똑하네. 대학에 계신 분들은 맨날 그것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애 하나 딱 앉혀놓고요. 세워놓죠, 보통은. 구술이라는 게. 이런 데 딱 들어가면 학생이 딱 이렇게 서요. 그럼 보통 이제 그 구술관이, 면접관이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가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저처럼 이렇게 영하지도 않고요. 저처럼 발랄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요, 이러고서도, 맞네, 저놈. 이러고 보십니다. 골라내려고 돋보기를 쓰고. 그럼 고등학교 3학년에 딱 썼어요. 대학 교수 40대, 50대 교수가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세 분이 자기만 딱 응시하고 있어요. 자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을 논리적으로 딱딱딱 말할 수 있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우리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우리 아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은 이런 그 구술이라는 시험 형식을 통해서 충분히 잘하는 애를 선별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연대 행정학과가 이런 구술이라는 시험 형식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하겠다. 원서를 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문과생이 원서를 다 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대는 예를 들면 5,000명이 왔어요. 100대 1이잖아요. 그럼 5,000명을 면접 보느라고 입학 업무가 마비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다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릅니다. 뭘로? 내신이나 비교과나 이런 걸로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죠. 자, 정리를 하면, 자, 마지막에 뽑는 거는 뭘로 뽑는 거예요? 말과 글로 뽑는다. 이게 이제 구술이고, 이게 논술인데, 이 아이들을, 너무 많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아이들한테 말을 걸어볼까를 만드는 게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뭐예요? 교과와 비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비교과가 내신이나 비교과가 필요한 건 뭐를 하기 위해서? 교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안 좋으면 안 만나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교 1등이냐 2등이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교수 입장에서 이 녀석을 한번 불러서 내가 얼굴을 봐야겠다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거든요. 1단계인데 이게 아무리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면 아이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먼저 시켜야 될까요? 요거를 먼저 시켜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를 먼저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는 애들은요,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 애 얘기를 할게요. 저희 와이프랑 맨날 다퉈요. 학교 시험을 틀려왔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을 뭘 틀리냐 그랬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애를 또 잡죠. 왜냐하면 그거는 와이프의 자존심이거든. 옆집 엄마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옆집에는 다 맞았는데 우리가 하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렇게 차 마실 때 커피숍에 갈 때 이제 앉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어디 앉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의 자존심을 위해서 애가 다 맞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아이랑 대화를 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책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 읽었어? 아빠 이거 읽었어. 그래? 그 책 해저 이만리를 읽었대요. 아 그래?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아들 거기에서 만약에 이 주인공이 이런 역할로 바뀌었으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계속 이제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도 아이가 습관이 잘 붙었어요. 책을 무진장 읽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대학도 원론서가 있죠. 개론서가 있고 그 정도를 보고 바로바로 책장을 넘기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죠. 근데 거꾸로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서 요걸 한 줄 한 줄 밑줄 쳐갖고 요거를 중간고사에서 맞춰야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교재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레라스법이라는 건데 글을 많이 읽히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글을 많이 쓰고 이런 아이들은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부터 하고 그다음에 수능하고 그다음에 뭐 논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해요. 왜? 눈앞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학교 가면 애가 중간고사 성적 딱 갖고 오잖아요. 짜자잔 기분이 좋아. 짜자잔 기분이 나빠. 일희일비하죠. 예,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사실은 아이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더 중요한 시험을 대비해야 될 아이들의 그런 계획에 부모님들이 어떤 그 뭐 즉각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해서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 제가 아는 부모님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성적표 보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 다 공감하시지만 성적표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시죠? 그러면 네!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보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불안하잖아요. 성적표를 저희가 볼게요. 저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믿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중요하다. 초중은 적어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이런 게 안 들어오죠. 당장 뭐 원서를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대학은 어쨌든 자 이걸로 뽑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는 어떤 아이를 얼굴을 볼 것인가를 거르는 장치. 그렇죠? 거기서 걸러서 뭐 이 거꾸로 됐네요. 이런 이게 이제 이런 걸 걸러서 이제 그 말로 선발하는 걸 이제 구술 시험이라고 한다. 글로 선발하는 걸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데 논술은 아까 이제 내신의 의미가 없다 그랬죠. 대신 논술은 뭐가 있죠? 수능입니다. 수능.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자 논술 그 전형의 경쟁률은 10대 1 굉장히 약한 겁니다. 30대 1 평범한 거고요. 50대 1 조금 애들이 원서를 냈네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원서를 냈을 때 30대 1이다.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나중에 이제 수능 점수가 딱 발표가 나면 최저학력 기준이 달성했나 안 했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을 못하는 애들이 거의 3분의 1, 적을 때는 뭐 한 5분의 1 이 정도는 수능이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뽑을 건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오지 마. 채점하기 힘들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이거 갖고 걸르는 거, 이 장치, 걸르는 장치. 이 정도가 안 되면 오지 말라는 뜻이죠. 학생 입장에서도 원서를 몇 장? 6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20개, 30개 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저가 달성 가능한 학교에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는 수능도 하나의 이거를 대학 가서 그 대학 시험지를 받아서 내 답안지를 내기 위한 사전 조건이죠. 이걸로 뽑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뽑는 건 이걸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논구술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문과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하나하나 뭐 1.1이냐 1.3이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키워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학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학원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죠? 물론 결과, 대학 합격이라는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지만 당장 이렇게 어느 학부모님이 자, 이 사람을 믿고 우리 아이의 농구수를 갖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잘해줄 거야 라고 믿고 3년 4년간 애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당장 중간고사 성적 안 나오면은 바로 옮깁니다. 또 거기 또 학원 옮길 때도 옆집 아줌마가 또 큰 역할을 해주죠. 우리 애는 어디 보냈는데 이랬대 뭐 이래가면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책을 어차피 읽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참 책 보기 좋아요. 뭐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그렇죠? 책 뭐 이렇게 돈 내고 뭐 사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가나 빌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애랑 얘기를 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너희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졸업하면 아빠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딱 뭐 성적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 걸 목표로 한번 사와봐라. 매주 빌려요. 매주. 빌려오고 또 읽고 빌려오고 또. 아주 좋은. 행복해요. 그런 거 보면서. 예. 일단 그렇고 이과는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이과는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나 아니면 종합 전형은 이거고 특기자 전형도 이거예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과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걸로 뽑는다. 이과는 누구를 뽑고 싶어 하느냐? 이과는요. 말을 못해도 되고요. 글을 못 써도 되는데 수학과학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요. 저희 학원에 이런 애가 있어요.
이게 수능 등급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일, 4일. 얘가 정시로 가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 아슬아슬해요.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얘가 연대 갔습니다.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딱 보면 어리버리해요. 말도 못하고 잘 씻지도 않아요. 근데 수학과학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수학과학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도 이제 이과 출신이신데 어떻게 하든 수학과학으로 잘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그거밖에 안 봐요. 뭐 딴 거 안 물어봅니다. 수학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 공교육의 가장 큰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어떤 이 교과 과정을 쭉 걸어가면요. 이거를 못 붙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남 목동이 뜨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무슨 말이냐. 이 앞에까지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강남 목동이 이길 수 있는 게 뭐 꼭 우리 관악보다 꼭 잘났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만큼은. 그런데 여기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나 학교 정규 수업이나 학교 방과후만 갖고 이걸 준비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수학 구술, 과학 구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거든요. 네, 이거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이런 문제를 통과하려면 사실은 이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중학교 한 2학년 말, 중3 한 여름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늦어요. 그것도 좀 늦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학교에서 뭐 내신 잘하는 내신하고 상관없어요. 학교 수학시험 맨날 100점 맞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자료 뒤에다가. 물론 그거 보셔도 잘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셔갖고 모르시겠지만 자 뭐 예를 들은 거죠. 작년에 몇 년 전에 그 고대 그 수리논술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이과 출신 어머님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모든 이과생들이 다 배우는 책이 있어요. 칼큘러스라는 책, 미적분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이런 거를 대학교 1학년들은 다 배워요. 자, 그 미적분학을 안 배우는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없죠. 이과 학생들. 대한민국 대학교는 다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에 있는 연습 문제가 똑같이 논술 문제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 한 해는 풀죠. 그리고 고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을 열심히 공부한 애가 풀 수도 있어요. 그죠? 10명 중에 한두 명쯤은. 근데 대학교 미적분학을 다 공부하는 애들은요. 한 애들은 10명 중에 8, 9명이 그걸 풉니다. 그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그렇죠? 작년 서울대 그 구술 문제도 뭐가 나왔냐면 제일 어려운 문제, 벡터 문제 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미적분학 책, 대학 미적분학 책 제일 마지막 챕터에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이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그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꼭 사교육의 그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대, 연고대, 뭐 성대, 한양대 이런 데 정도를 준비시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학 가르칩니다. 고백합니다. 일반 물리학 가르쳐. 왜냐하면 그걸 안 가르쳐 놓으면요, 과고 애들이나 자사고 애들이나 강남 목동 애들이랑 못 싸워요. 기본적으로 전투에 나가는데 애들은 막 이렇게 뭐 바주카포 메고 오고요, 탱크 2대 몰고 오는데 우리 애는 전장에 나가면서 야 칼 하나 갖고 잘 싸고 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고, 화학도 일반화까지 가르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잘하는 아이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 10위권 내에 가는 아이들은 다 가르칩니다. 수학도 당연히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수학 가르칩니다. 슬픈 고백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못 붙으니까.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 앞 단계까지는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고 1단계 통과해요, 서류로. 근데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이 문제가 쉽게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준비가 된 아이들도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과정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지 안 그런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강심장으로 준비 안 시키고 그냥 가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갈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수학과학은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슬슬 마음의 준비하시고 슬슬 발동을 걸으시고, 아까 제가 중2, 중3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건 별로 빠른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과를 확실하면 우리 아이가. 그리고 뭐 사실은 행복의 가치라는 건 꼭 좋은 대학을 간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부모는 행복하죠. 애가 100점짜리 시험 잘하면 갖고 와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엄마 막 우는 엄마도 있는데. 그죠? 초등학교 첫 시험지 100점 받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막 이런. 뭐 부모님은 행복합니다. 저도 애들 키우지만 애들이 막 상장 받아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막 소름이 돋아요. 안아주고 싶어요. 이뻐요. 그리고 선이 착하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공부 잘하는 게 선이에요. 왜? 공부 잘하면 착하다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컸어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자격을 대학이 꼭 주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주죠. 그렇죠? 네. 그런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 좋은 대학을 보내게끔 노력하는 거는 사실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리 사교육이라는 게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과 갈 아이들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혼자서 공부를 뭐 문제집을 사다 주든 뭐 하든 서포트를 하든 학원을 보내시든 뭐 아니면 사춘정을 부르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입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요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갖고 대학들이 왜 어떤 애들 뽑고 싶어 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과는 왜 수학과학이냐?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기계공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계공학과 공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과잖아요. 노멀한 과인데 그 이제 기계공학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수학이 안 돼 있고 물리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학이 안 돼 있는 애는 뽑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수학과학을 못하지만 인성이 돼 있는 애야. 내가 너를 뽑아갖고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과학 빵꾸난 거부터 대학교에서 내가 가르쳐줄게 라는 교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런 교수가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애들을 뽑고 싶어하는 문과 애들은 경우가 좀 다르죠. 그렇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시라는 거는 사실은 마지막을 알면 그 전 단계 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뭐래야 되고 중학교 때 뭐래야 되고 고1 때 뭐래야 되고 이렇게 짜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우리 아이가 뭐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가끔 오겠습니다. 가끔 뭐 자주는 뭐 학원으로 오시는 건 저도 뭐 이렇게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고 이쪽으로 오시면 상담만 학원 홍보나 이런 거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잘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선발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온다고 다 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뭐 이렇게 PR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사실은 그런 관심은 없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악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대학을 좀 더 잘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박학규 이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 법인이 좀 규모가 있어지고 좀 파워가 생기면 관악구 전체의 그 진학 감독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포럼도 한번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지역,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지역의 진학률이 올라가고 이 지역의 이제 어떤 교육 인프라가 좋아지면 굳이 이사 가시려고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관악에 산다는 게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어요. 제가 뭐 여행 같은 걸 좀 가지고 싶은데 바빠갖고 식사를 한번 하자. 좋은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좋아하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애들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딱 앉아서 고기를 딱 먹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오늘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유치원 같이 다녔던 아이가 저기 서초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아들 유치원 때 친구니까 놀러를 간 거예요. 그 집으로. 삼풍 아파트다. 삼풍 아파트. 거기는 이제 놀러를 갔는데 저보고 데리러 오라 그래갖고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을 태워갖고 딱 오는데 아들 재밌었어? 그랬더니 여기 오랜만에 친구 집 멀리까지 왔네. 그랬더니 아빠 여기 강남이잖아. 근데 그게 이상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묘한 뉘앙스 이런 게. 그래서 벌써 어린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저희 동네가 비록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러고 뭐 좀 대학 진학에 관해서는 좀 저조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나가고등학교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만나도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근데 그 입장이 뭐 사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제가 그냥 사석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다. 그리고 뭐 물어도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드리고. 근데 그런 걸 갖다 좀 공식화해서 서로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악구 관내에 뭐 A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뭐 1등급 대가 몇 명이고 2등급 대가 몇 명이고 3등급 분포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 이런 거 궁금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각 그 고등학교별로 뭐 동아리가 뭐가 개설돼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애들을 통해서는 다 알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 학교별로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이제 토의해가면서 서로 배우고 이런 구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관악구 전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갖다 한번 나중에 추진해 보셔라.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간 그런 좀 다른 동네 부럽지 않은 그런 동네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뭐 저희가 또 할 일 있으면 또 하는 거고.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네, 고맙습니다.